근황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일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글쎄 가장 인상적이라면 그냥 저희 집 뜰에서 저희 집 앞에 논으로 막 달려가는 뱀을 한 마리 보는 것이고요. 또 엊그제는 장사익 선생의 꽃구경이라는 그 CD를 사가지고 하루 종일 들은 거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전혀 예기치 않던 여러 가지 그 정서상의 경험을 하면서 제가 아무리 나이를 한갑을 되고 뭐 이랬어도 여전히 유치하고 좀 뭐 그런 건 그런 거구나 하는 거를 느꼈다는 거. 그건 좀 새로운 저 자신의 발견. 네. 예. 저기 그 마이크 아까 사정도 안 좋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전문가들이신데 낭독을 열심히 해주신 분들께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뭐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저희가 무슨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전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편안하게 나중에 질문 시간이 있으실 때도 편안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시 10분까지 되도록이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막차 타시고 다시 충청으로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선생님께 휴지 좀 갖다 드리시겠어요? 예. 아니 괜찮은데 왜 휴지를? 좀 더우실까 봐. 제가 손마이크를 써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이게 선생님 소리가 아까 휴지 더 잘 안 나와서 인정 잘 나와. 아 그래요? 자, 선생님은 그 21살 때 서울예대 그때 선생님 2학년이셨어요? 예. 네, 완구점 여인으로 처음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회관 학생들 보면은 막 그 문창과에 들어가서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할 나이라 할까? 그런 이른 나이에 선생님 데뷔를 하셨는데 물론 선생님의 뛰어난 작가로서의 어떤 재능 때문이시기도 하셨지만 습작기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제 선생님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특별히 무슨 소설을 쓰기 위한 그 습작기라기보다도 일찍부터 한국 단편 소설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연중에 저의 그냥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설책을 많이 읽은 거 외에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문예반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10살 때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백일장에 나가서 이제 특선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소설가가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결심을 붙였던 거고 그러니까 습작 그때부터 장문 짓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거고요. 글 쓰는 아이라는 이제 그런 별명이 좀 제 뒤에 붙어다니기도 했고 그랬죠. 그러니까 습작기가 작가가 되겠다는 오로지 그 생각 하나로 서라벌 예술대학이라는 그런 좀 그전에는 그 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있는 곳이 그 서라벌예대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서라벌 예술대학을 모를 거예요. 그것이 지금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의 전신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앙대학교로 갔죠. 서라벌 예술대학이.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습작에 이게 치중했다기보다도 글을 잘 쓰고 싶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될까 하는 고민이 더 많았던 그런 시기 같고 그리고 그때 문예창작과이기 때문에 주로 그 전국에서 작가, 시인, 지망생들이 다 모여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학적 분위기가 가득한 곳에서 지냈다는 것이 저의 그 글쓰기에 많은 자극이 되고 어떤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만약에 선생님 시간이 넘죠? 만약에 넘으면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춘천까지 선생님 댁까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선생님 막 시간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예. 시간의 불안보다도요. 네. 그냥 저는 또 저대로 또 여러분들은 저렇게 나이 먹은
거의 할머니에 가까운 사람이 무슨 또 우리 같은 애들 앞에서 긴장을 할까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장이 돼서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얼음이 좀 녹듯이 조금 녹아질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그 작품들마다 어떤 그 뚜렷하진 않지만 그 정체 모를 어떤 그리움 또 모호한 슬픔들 어떤 그런 부재의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움과 동경 그런 것들이 아주 그 뭐랄까 페이소스랄까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느껴지는데 선생님의 그 인연 또는 성장기와 선생님 작품 세계에서 보이는 그 분위기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는 그 사람들이 제가 글을 쓰기 때문에 저희 집 아이들 중에서 문학을 하겠다는 아이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제 대답은 한결같이 저희같이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무슨 문학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에 그 문학은 지금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저희가 문학을 하려고 할 때든가 저희 선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문학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게 하는 절대적 동인이 어떤 그 불행과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없고 어떤 불행감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문학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그 자기 속에 같은 응어 일종의 그 문학을 한다는 거는 자기 속의 응어리를 찾아내고 뽑아내고 일종의 치유하는 그런 것들 같아요. 자기 속에 아주 음습하게 숨어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 이게 자 끌어내서 세상으로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치유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947년생이고 전쟁이 1950년도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렴풋한 기억만 좀 있지만은 그 유년기에 전쟁을 겪었고 그 피난을 나갔고 항상 그 불안감, 그 아주 전쟁으로 인해서 항상 그 생명의 불안,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어떤 이런 것에 그 주눅 들려 있고 굉장히 황폐해져 있는 그 부모 밑에서 우리 역시 항상 어떻게 버림받거나 어떻게 내동댕칠지 모른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어떻게 해체가 돼서 어느 날 우리는 또 다 고아원에 가게 될 수도 있고 아마 거지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굉장히 잠재적 불안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항상 부모의 손을 필요로 하고 그 보호를 필요로 할 그 나이에 엄마 아버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장사를 하러 뭐 밖을 떠돌고 집에 계시지 않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어머니가 그 명절 같은 때 뭐 이렇게 집에 오시면은 저는 일부러 막 숨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없어질 테니까 그 불행감이랄까 그런 그 허전함, 상실감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차라리 엄마를 안 보는 게 낫지 어린 마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엌이나 방 같은 데 숨어 있기도 하고 또 이별하거나 또 그럼 또 그걸 갈 거니까 대면한다는 또 게 가지.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깜냥으로는 각오를 그러니까 면역을 자꾸 자기 자신이 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왔다가 아침에 눈 뜨면은 엄마가 없을 때 이거 허전함 같은 것들 뭐 이런 거니까 항상 배도 고프고 사랑도 고프고 불안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문학색의 원천적 정서랄까요? 그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때 형성된 이것들이 어떤 저의 세계관을 형성을 하고 어떤 인생관을 형성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고 그것도 문학관이 됐겠죠. 그런 게. 예.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모호한 슬픔 같은 것들은 아주 여성적인 듯하지만 사실 남녀를 떠나가지고 삶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유한하고 어차피 어떤 그 결핍이 있는 것인데 삶은 늘 그런 것이고 본질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그런 것, 그런 타자와의 완전히 소통될 수 없는 타자와의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간의 숙명적인 뭐랄까 문제랄까요? 그런 것들인데 이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이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때 원래 내가 그렇게 경험한 것을 토대로 써서 그것이
우연하게 드러나면서 그렇게 확장된 의미로 전달되는 것인지, 아니면 쓰면서 이거는 몰두해서 요걸 갖다가 쓰면은 독자